안녕하십니까. 네, 코목기비인후과의 이상훈입니다. 예, 또 한 달 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비인후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린 라이브 방송을 갖게 됐습니다. 한 달 전이 9월이었는데 지금 10월이죠. 근데 9월 제가 한 달 전 방송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날씨가 춥진 않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어 여름 막 에어컨을 떼 쏘이 에어컨을 틀고 뭐 반팔을 입고 9 월인데도 막 그렇게 다녔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오히려 너무 추워져서 전기장판을 떼야 되고 막 그런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단풍 구경도 하기 전에 눈 구경부터 먼저 하게 됐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추워졌죠. 이런 때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 쉽게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흔히 말하는 이제 몸살 감기나 콧물 감기가 많이 생기죠. 특히 콧물 감기가 요즘 좀 많죠. 9월 말부터 10월 초쯤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약간 독감 환자들이 조금 잠시 A형 독감 환자들이 증가하다가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독감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감 환자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3가 공식적으로 3가 백신, 4가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3가 백신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3가 백신, 4가 백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내가 감기가 잘 걸리고 사회생활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날씨가 차고 건조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리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괴롭죠. 오히려 뭐 그 예년의 가을에 비해서 가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바람에 가을 텀 기온의 격차가 심한 그 아침 저녁으로 기온 격차가 심한 가을 텀이 조금 오히려 좀 짧아진 경향이 있어서 알러지 환자들이 뭐 미처 알러지 반응을 하기도 전에 날씨가 좀 추워진 감은 있지만 이럴 땐 가을이 전통적으로 봄보다 알러지 환자들한테 더 힘듭니다. 더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를 쓴다든가 너무 건조한 공기를 안 쐴 수 있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김민님, 아야네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알러지 환자들은 봄보다 가을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가을에 알러지로 인해서 괴로워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조금 더 봄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뭐 물론 봄에도 심하고 가을에도 심하고 다 그렇겠지만 가을이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알러지 환자들은 미리 코에 뿌린 약 쓰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쓰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랑 코에 뿌린 약 사용하는 거 조금 더 한 발 더 좀 어려운 걸 좀 테크닉을 발휘하자면 식염수 세척 같은 것도 좋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알러지 환자들이 봄, 가을 환절기 때 알러지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어, 제가 이제 자기 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기 전에 샤워를 하기 전에 그죠? 코를 세수도 하고 뭐 샤워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코 세척을 다 하고 나서 코에 뿌린 약을 양쪽 콧구멍에 2번씩 칙칙 칙칙 뿌리죠. 그다음에 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코 안쪽에 안연고를 가볍게 발라주시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출근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알러지 그 봄이나 가을 특히 봄, 가을철에 이런 식으로 알러지 환자들이 자기 코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뭐 거의 봄, 가을이 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조금 좋아지면 또 이제 게을러지거든요, 사람이. 게을러져서 안 하게 되는데 좀
코가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또 나빠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봄, 가을 특히 가을철에는 이제 알러지 환자들이 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인지하시고 그대로 지금 말씀한 그 패턴을 유지해 주시면 비록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좀 지내실 가능성이 있죠. 금이방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올 6월에 중이염이 와서 이제는 귀천공이 있는데 귀천공은 자연 치유되나요? 중이염으로 인해서 고막에 천공이 생기셨던 모양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급성 중이염으로 인해서 고막에 천공이 오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급성 중이염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전에 중이염을 앓은 적이 없고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옛날에는 중이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는 분들, 고막이 원래부터 잘 갖춰져 있던 분이 6월에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중이염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고막에 구멍이 나고 중이염이 생겨서 물이 나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다 나았는데도 천공이 남아있다.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막 천공이 자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이염이 허구한 날 자주 걸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중이염을 앓고 있었고 그 6월 달 중이염이 오기 전부터 고막에 이미 구멍이 나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런 경우에 이제 급성 중이염이 아니고 만성 중이염이 되겠죠. 고막의 천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 고막의 구멍이 어떨 때 나나 하면 고막 안쪽에 고름이 차였을 때 이 고막 안쪽에 고름이 코를 통해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귀 안에 계속 나쁜 물질이 남아서 귀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듣는 신경이라든가 뼈를 녹여버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름을 빨리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통 코 쪽으로 내보내게끔 이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코 쪽으로 내보내게끔 우리 몸이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면 스스로 고막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날계란을 먹을 때 날계란 혹시 요즘은 날계란을 잘 안 드시죠? 어릴 때 날계란을 이렇게 먹게 되면 한쪽으로만 구멍을 내서 이렇게 계란을 아무리 빨아 먹으려고 해도 이 계란이 안에 내용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날계란을 이렇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날계란을 이렇게 깨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 한쪽에 구멍을 내고 또 반대쪽에도 구멍을 내야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입 안으로 이렇게 쪽 빨아먹었을 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귀 안에 고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쪽으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니까 고막 쪽에서 구멍을 내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바람이 분다고 하나요? 통로가 이렇게 압력이 저절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 안에 나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고막에 천공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공이 계속 유지가 된다. 고막에 그 염증 때문에 고막에 구멍이 생긴 사람이 계속 안 없어지고 유지가 된다는 뜻은 아직까지 코 쪽으로 염증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거나 코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막의 천공을 우리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메꿔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 코로 잘 빠져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고막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래대로 자라서 자연적으로 고막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미방님은 처음 올 6월 달에 중이염이 처음 생긴 급성 중이염이시라고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귀천공은 자연 치유가 될 거고 옛날부터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허구한 날 중이염이 생기고 코 쪽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중이염은 고막의 천공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야네님, 가습기를 켜면 목은 좀 편하지만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가습기를 트는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 바람을 너무 코 쪽으로 바로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코 안으로 우리 코는 어떤 특징이 있냐 너무 건조하고 너무 차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 호흡기 점막으로 바로 들어오기 좋은 공기만을 들이마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에 좋은 것만 넣고 싶어 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 점막에 피해를 줄 것 같은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찬 공기라든가 뭐 너무 뜨거운 공기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코점막이 자동으로 붓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가습기를 뭐 코 입구에 바로 댄다든가 지나치게 습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너무 가습기 양이 많아서 너무 차갑다든가 이러면 코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 막힘이. 그래서 실제로 가습기를 켜서 공기 전체 내가 숨쉬는 공기 환경 전체가 습도가 맞고 이런 게 중요하지. 숨쉬는 내가 이게 가습기를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마시게 된다면 오히려 코 막힘이 조금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렇다 하더라도 좀 곧이어서 다시 또 원래대로 코 막힘은 이제 없어지고 편안하게 바뀌기 때문에 가습기를 아예 안 트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가습기를 틀더라도 바로 막 코 입구에 바로 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 전체적인 방안에 습도를 골고루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가습기보다는 빨래를 넣는다든가 뭐 식물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내 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봉골레 불닭님. 봉골레 불닭이면 네, 뭐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봉골레 맛이 날 것 같진 않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한이 시리고 통증이 있다. 이건 기감기 같은가요? 열감은 없어요. 자, 기한이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비염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감기 기운 다른 게 없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귀가 시린 경우는 뭐 날씨가 추워서 이제 귓바퀴라고 하죠. 여기 귀이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상 걸리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귀바퀴 쪽이 많이 너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귀 자체가 시리면 귀 안까지 시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귀 감기라고 해서 따로 귀 쪽에만 감기가 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귀 감기를 다른 말로 하면 중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염은 대부분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코하고 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코하고 귀는 귀 안의 압력 조절, 귀가 우리가 숨을 쉬고 귀 안을 환기시키주는 팬 같은 게 있거든요. 귓구멍 고막 안쪽도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팬 같은 게 있는데 그 에어컨 덕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건물에 에어컨을 보면 에어컨이 나오는 이 공조기를 보면 그 위에 덕트 같은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통하는 덕트 같은 게. 그게 귀 안에 그 덕트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코 제일 뒤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코 감기가 걸리면 귀에 중염이 잘 생기고 귀에 염증이 생기고 목이 아프다. 코하고 목 사이가 따갑다. 그러면 그 염증이 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편도염이나 비염이나 이런 게 잘 걸리는 사람은 중염도 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감기라고 한다기보다는 코 감기나 목 감기가 걸리면 귀도 같이 중염이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기한이 시리고 시리는 거하고는 좀 추워지면서 시리는 거하고는 귀 감기 그 중염하고는 별 연관은 없다. 보통 귀가 시린 경우는 귓바퀴가 너무 갑자기 차가워져서 귀 전체가 귀 안쪽까지 이제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시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따로 귀가 감기가 걸린다든가 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님. 네, 원장님 왜 사람들이 이 계절만 되면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거 마시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자, 생강차나 유자차 뭐 딱히 생강차가 되어야만 하고 유자차가 되어야만 하진 않겠지만 제가 뭐 알기로는 진저 생강이나 유자 안에는 뭐 이제 뭐 한약 성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생강 자체에는 어떤 제가 뭐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유자 같은 경우는 바이타민 C가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생강에는 제가 알기로는 항염증에 관계되는 어떤 물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걸 이제 좀 보통 저렇게 하면 따뜻하게 마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될 거고 생강이나 유자차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염증에
그 염증을 막아주는 이제 항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바이러스나 이런 감기 같은 것들에 이 방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인제 이게 생강이나 유자차 같은 걸 뭐 한 잔 마셔서 좋아진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약도 먹는 약도 보통 뭐 하루에 2번 3번씩 이렇게 약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성분을 막 밀집해서 단기간에 아주 고용량으로 해서 넣어서 하루에 2번 3번 먹고 그걸 며칠씩 감기약을 먹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농축된 그 성분을 먹고 그것도 일정 시간 내에 아주 많은 용량을 먹게 만드는 건데 과연 생강이나 유자차에 그런 비타민 C나 이런 게 한 잔의 생강차, 한 잔의 유자차 안에 얼마나 많은 항염증 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 있겠습니까? 그 양이 아주 그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하였으면 아주 미미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인제 쉽게 말해서 쭉 꾸준히 이렇게 먹어 주면서 수분을 유지해 주고 인제 그 아주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유지를 해 준다는 느낌으로 아주 장기간 이제 버릇처럼 먹어 주는 게 좋다 이런 뜻이겠죠. 한 번 먹어서 생강차 한 잔 먹고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러면 뭐 병원에서 감기약 같은 것들 만들어서 팔 수도 제약회사에서 팔 필요도 없고 그걸 사 먹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건 뭐 크게 우리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맛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강차, 유자차 상당히 좋아합니다. 생강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드시고 하면서 일석이조니까 뭐 늘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C 뭐 저는 제 비타민 의학자는 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비타민 C든 뭐가 어쨌든 그게 정제로 돼 있는 그 인공으로 만든 그 비타민 물질보다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섭취하는 비타민하고는 그 우리 몸에 흡수하는 그런 것들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나서 실제로 음식물로 섭취하는 비타민이 훨씬 더 우월한 걸로 되어 있죠. 김재인 님. 귀 피지는 안 파는 게 좋다 해서 계속 안 파다가 아주 가끔 파면 너무 왕건이가 나오는데 계속 안 파는 게 괜찮나요? 귀 파러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왕건이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나요? 라고 하셨네요. 자, 귀지가 나오는 패턴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귀지는 분비물 같은 거거든요. 분비물이 일종인데 이 분비물의 패턴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피부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귀지는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조금은 달라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부가 건성이고 어떤 사람은 지성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동동구리물을 하나도 겨울철에 안 발라도 피부가 하나도 안 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이렇게 보습을 안 해주면 겨울철에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귀지도 그렇거든요. 귀를 평생 안 파도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귀를 평생 안 파도 귀지가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가루가 돼서 바깥으로 그냥 흩어져 나온 사람이 있고 조금만 안 파면 그냥 귀지가 안에서 뭉쳐져서 덩어리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덩어리가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크게 귀지를 안 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귀지를 파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귀지가 뭉칩니다. 이게 때를 미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때를 밀면 피부에 각질이 떨어져서 돌돌돌돌 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지를 파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때는 여기서 때를 파서 이렇게 밀어서 벗겨내서 털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면봉으로 귀를 파는 순간 때가 밀려서 귀 안으로 계속 쌓입니다. 그게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면봉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석션 같은 걸 빨아내야지 빨아낼 수 있지. 그 면봉을 가지고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끄집어져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렇게 벗겨서 그 귀지 표피를 벗겨서 귀 안에 차곡차곡 나이테처럼 한 커플 한 커플 휴지 쌓이듯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귀를 파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귀 파면 항상 잘 나오고 왕건이가 나오고 나는 아주 귀 면봉 끝에 물을 묻혀서 아주 팔 때마다 시원하게 나와서 나는 잘할 수 있네. 이거는 마치 뭐 같냐면 나는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을 하면 항상 나는 따오는데 너희도 가서 따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때마다 도박이 잘 되니까 너희들도 도박을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진짜 내가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뭐 내 체질이 그렇게 해도 잘 나오는 사람들에서는 귀를 파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귀는 안 파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아주 가끔 파면 나는 왕거리가 나오는 사람인데 저게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냐. 내가 안 파는 때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체질상 왕거리가 나오고 저절로 잘 안 빠져나오는 사람이라 그러면 귀 파러 병원 가셔도 됩니다. 많이 오십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귀를 파러 병원에 안 오시면 요즘은 이제 이 면봉으로 귀 파면 안 된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다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저희 병원에도 단순히 귀지만 정기적으로 파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매달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딱 그 귀를 파면서 환자분들마다 이제 귀에 기지 차는 속도를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는 분,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와서 파도 되는 분.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굳이 뭐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환자분들의 귀 상태를 보고 모든 이비인후과에서도 그렇게 다 치료를 해 드리기 때문에 뭐 귀 파러 병원에 가셔도 얼마든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다음 우주나무님님. 비염이 심해지면 귀가 먹먹하거나 어지럽기도 한데 코랑 귀가 실제로 연결돼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고 이제 한자어로는 이관이라고 하죠. 이관. 뭐 비인두관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코 세게 풀다가 보면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귀가 멍멍하다가 코를 좀 이렇게 하시거나 풀면 갑자기 귀가 뻥 뚫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귀하고 코가 연결돼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비염이 심한 상태에서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코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바람이 코 쪽으로 못 나오니까 이제 귀하고 코가 연결돼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들이마신 숨이 입으로도 안 나오고 목으로도 안 나오고 코로도 안 나오면 이제 남아있는 길이 어디밖에 없어요. 귀하고 연결된 통로밖에 없으니까 세게 코를 풀게 되면 바람이 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감기가 걸려 있는 사람이 막 콧물이 나고 막 코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바람만 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콧물이나 염증 같은 것도 귀로 가게 돼서 그렇게 이제 중이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가 심하게 막힌 사람들이 막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코를 풀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팍 풀면 코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세게 쪽으로 막고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코를 풀 때는 좀 양쪽을 열어놓고 이 바람 풀었을 때 바람이 귀로만 안 가고 반대쪽 코로 빠져나올 수 있게 가볍게 푸시는 게 중이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어지럽나 하면 그 압력이 귀로 확 가게 되면 귀 안에 이제 우리 귀 쪽에 이제 평형 감각을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고막을 움직이는 이 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달팽이관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확 가면 그 달팽이관 쪽에 이 닿는 뼈가 하나가 이렇게 꽉 누르거나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압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코를 풀면 그 압력이 우리 달팽이관까지 이제 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저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지양.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코하고 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관이라는 곳으로. 그다음 베텔게우스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가 멍멍해서 동네 병원을 가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큰 병원 의뢰서를 받아서 큰 병원 일주일 만에 가니 이상 없다고 떴어요. 돌발성 난청도 금방 낫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돌발성 난청은 반드시 큰 병원을 가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돌발성 난청은 보통 시간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건 이제 갑자기 이제 귀 청력이 확 떨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수면 부족이나 심한 스트레스 뭐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돌발성 난청의 제일 치료의 중요한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동네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 진단하셨을 때 환자분한테 먹는 스테로이드 같은 걸 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먹고
일단 큰 병원 의뢰서를 해놓고 진전이 없으면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봐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약을 안 주고 바로 큰 병원을 보내는 의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주일 안에 그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먹는 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크게 청력이 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일주일 안에 청력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발생한 그 환자분이 만약에 배틀기우스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간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갔다. 뭐 한 2주 있다가 병원에 갔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스테로이드를 나중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배틀기우스님이 가장 잘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가 멍멍해서 바로 동네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아마 원래서 받고 나서도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약을 먹고 나서 좋아진 거고 일주일 만에 보통 가게 되면 그 약을 착실하게 드시고 뭐 집에서 잘 쉬고 아마 그 동네 병원 선생님이 충분히 환자분한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을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키셨다면 아마 큰 병원 가서 이상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이거는 아주 잘 된 경우죠. 왜냐하면 돌발성 난청 환자가 원래의 청력으로 돌아오고 이상이 없어질 확률은 여러분들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환자의 30% 정도, 3분의 1 정도가 원래 청력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더 나빠집니다. 애초에 진단한 것보다. 최초에 진단한 거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30%. 30%죠. 그래서 10명 중에 3명만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확률이 높게 돌발성 난청이 원래의 내 청력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게 만드는 게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 얼마나 잘 쉬느냐, 그다음에 그 돌발성 난청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심할수록 잘 안 돌아오고 가벼운 돌발성 난청은 빨리 돌아오겠죠. 그다음에 저업력대의 돌발성 난청이냐, 고주파 역력대의 돌발성 난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에서 청력 검사는 필수적이고 병원을 가게 되면 반드시 청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나서 계속 볼 때마다 의사들이 귀찮게 계속 청력 검사를 하자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계속 이 청력이 어느 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올 때마다 왜 계속 청력 검사를 하냐고 하지만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고 돌발성 난청에 생긴 원인이 보통 대부분 피로나 과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영숙님, 알레스틴을 4년째 먹는데 후유증이 없나요? 뭐 매일 드신다는 건지 콧물 재채기 날 때 가끔 한 번씩 드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알레스틴을 4년째 먹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뭐 피부 질환 때문에 드시는 건지 아니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4년째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신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뭐 두드러기라든가 뭐 다른 피부 질환 아니면 면역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두드러기성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알레르기 내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기를 권유 받으셔서 그걸 안 먹으면 막 피부가 일어나고 맨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런 분이라면 후유증이 어느 정도 있다가 하더라도 드셔야겠지만 단지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것 때문에 알러지 약을 계속 먹고 계신다 그런다면 그 알러지 약을 먹는 것보다 코에 뿌리는 약이 훨씬 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알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알레르기 약들은 그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갈, 기본적으로 입이 좀 마를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서 뭐 그렇게 좋을 약은 별로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옛날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불행한 바나나님, 감기 초기에 코막힘이 심할 때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를 쓰면 금방 뚫린다는데 이런 거 자주 쓰면 혹시 습관성이 생길까요? 네, 습관성이 생깁니다.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코점막을 일시적으로 확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입니다. 저걸 쓰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코가 뚫리죠. 이비인후과에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코를 약을 뿌려주면 코가 뻥 뚫리는 약도 일종의 저런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하고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꾸 쓰면 습관성이 생기느냐? 저 약의 원리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줘서
점막을 줄어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혈관들 정맥혈관이나 이런 걸 쫙 오그라뜨려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점막이 쪼그라들어서 숨쉬기가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원리인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약기운이 떨어지면 혈관이 다시 느슨해져서 원래대로 또 코가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저거를 쓰게 되면 이제 계속 저걸 쓰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기죠. 그래서 계속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제가 늘 뭐 방송에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팬티 고무줄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팬티 고무줄을 이렇게 쭉 늘리면 잘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놓으면 다시 줄어들죠.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이걸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면 나중에 고무줄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늘려도 늘어나지 않고, 늘어진 상태에서 줄어들지도 않고 이 고무줄의 역할이 없어지죠. 고무줄의 탄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혈관벽이라는 게 것이 탄력성이 있는데, 계속 저런 약을 뿌렸다 안 뿌렸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계속 하게 될 텐데, 우리 몸도 만들어질 때는 그 공업 제품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피부에도 수명이 있고 청력에도, 눈도 그렇고 뭐 시력도 그렇고 다 수명이 있듯이 혈관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몇 번 이상 이렇게 탄력이 이걸 하다 보면은 탄력을 잃게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비충혈 제이를 계속 남용을 하게 되면 습관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비충혈 제이를 써도 이 탄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양을 늘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비충혈 제거제는 아주 제한적으로 너무 습관적이 안 되게, 너무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아주 또 좋은 약일 수 있거든요. 약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겠죠. 자, 예스트데이님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편도선이 아파서 조영제 맞고 CT를 편도선이 아픈데 조영제를 맞고 CT까지 찍으셨다고 하네요. 아무 이상이 없고 목 디스크 빨리 치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듯 목 디스크 때문에 편도선이 아플 수가 있나요? 가끔 편도선도 아프고 편도선과 귀까지 가는 쪽이 아프거든요. 편도선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 이거는 참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목 디스크하고 편도선이 염증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목이 아프신 게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는 있겠지만, 편도선이라는 거는 편도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뭐 목이 침 삼킬 때 아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편도선과 귀는 연결돼 있으니까 편도가 아프면 귀까지 아플 수는 있죠. 그렇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편도선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실제로 또 보면 편도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편도선하고 별 관계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편도선이 아파서 조영제를 맞고 CT를 찍었던 그 처음에 가신 병원이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렇게 CT를 찍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편도선 때문에 편도선이 목 디스크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왕구인님, 30대 중반 남성이고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은 지 3주간 동네 이비인후과에 스테로이드 먹다가 부작용이 나서 고막주사 1회 맞았는데, 이마저도 어지럼증 부작용으로 대학병원 소견서 받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멍멍한 게 없어져서 대학병원 갔더니 청력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했다. 근데 찝찝한 게 멍멍함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기계염이 되는데, 이건 대체 언제 없어지나요? 20, 30도 경도 전문성 난청이었다. 저주파 쪽에 20, 30 정도의 경도 난청이 있으셨네요. 아마 뭐 많이 힘들고 또 피곤, 보통 30대 중반 남성분들 지금 제일 돌발성 난청 잘 걸립니다. 보통 봄에 많이 오는데 가을도 많이 생기죠. 잠 못 자고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해서 생기셨을 거고, 3주간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부작용이 났다는 거, 아마 너무 오래 약을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났겠죠. 중간에 아마 3주간 저렇게 먹었다는 거 보면 중간에 아마 좀 좋아졌다가 또 좀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이 됐겠죠. 돌발성 난청이. 저런 건 이제 저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주간, 만약에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는데 계속 3주간 똑같은 약을 계속 먹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고, 좀 나아졌다가 약을 끊으니까 또 다시 나빠졌다가 또 뭐 약 먹고 하루 이틀 좀 괜찮았는데 좀
이제 나았다 싶었는데 다시 또 나빠지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오래 먹으니까 또 부작용이 생겼겠죠. 뭐 설사를 한다거나 뭐 속이 너무 쓰린다든가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보통 고막 주사를 맞게 되죠. 근데 고막 주사 자체가 보통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고막 주사는 고막에 직접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귀가 멍멍해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통증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보통 마취하고 다 하기 때문에. 보통 고막 주사 맞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고막에 어떻게 주사를 맞아 아파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통증은 덜합니다. 그래서 고막 주사 1회 맞았는데 그게 아마 어지럼증이 있고 해가지고 또 겁이 나서 아마 대학병원까지 가겠다고 하셨겠죠. 이게 뭐 잘못돼서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고막 주사를 맞고 나면 처음에 막 귀가 뭐 망하고 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막 어지러지하죠. 그런데 효과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어지럼증이 있었다 면 오히려 주사를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제대로 주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조금 어지럽거든요. 보통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소량이 들어가게 되면 어지럼도 없고 멍멍한 것도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제 경험상 오히려 환자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 그 이후에 그 고막 주사의 효과가 좀 더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대학병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막 주사 효과 때문에 없어졌겠죠. 그 청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정상이라고 판정받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찝찝하고 멍멍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아마 이명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성 저음성 난청은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돌발성 난청이나 저음성 난청 이런 것들은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생기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누구하고 싸우고 막 잠 못 자고 이럴 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그 절벽이 있다고 칩시다. 절벽. 이런 절벽이 있습니다. 이쪽 절벽 끝에서 이쪽 절벽 끝까지 외줄타기를 하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에서 외줄을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외줄 사다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건너가고 있다가 한번 삐끗해서 떨어져요. 이게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막 주사도 맞고 스테로이드도 맞고 해서 이 떨어진 놈을 겨우겨우 세워서 주리에 얹어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리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절벽을 건너지 않고 중간에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벽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왕구인 님도 지금은 좋아졌지만 지금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좋아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절벽을 다 건너가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다 건너가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기계음도 들리고 잠 조금만 잘못 자면 또 약간 좀 멍멍하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마 3주간 그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성 난청이나 저음성 난청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쉬어주고 확실하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리냐, 언제 없어지냐, 그건 제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쉬어주냐 다르고 또 이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고 또 뭐 어느 주파수대에서 얼마나 되냐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2주 정도면 안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서서히 좋아지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씩 좋아집니다. 한 단계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JJ 오리지널님, 코막힘이 좀 심한 편이라 혹시 수술이 있나 찾아보니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 하면 정말 코막힘이 해결되나요? 자, 코막힘이 심한 편이라서 그걸 수술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코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염증이죠. 비염이나 축농증도 원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뼈가 휜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중격 망곡증은 제가 이것도 제 방송에서 항상 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코뼈가 휘어 있어요? 코뼈가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사람, 코뼈가 가운데 바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다고 했습니까?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사람이 70%, 코뼈가 똑바로 있는 사람이 30%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0%는 코뼈가 휘어 있거든요. 그러면 코막힘이 심해서 그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코뼈가 휘어 있는 사람이 70%니까 그 코뼈가 휘어 있는 사람은 다 코가 막히고 수술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JJJ 오리지널 님도 비중격 망곡증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비중격 망곡증이 정말 코 막힘의 원인인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다른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힌다. 그러면 코뼈는 실컷 수술해 놨는데 계속 코가 막힐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만약에 바로 어디 병원 가서 코 수술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수술해 주겠죠. 의사들은 뭐 코뼈도 휘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수술이 완전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런다면은 코뼈만 수술해 가지고 환자분은 코 막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JJJ 오리지널님은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내 코뼈에 그러니까 코가 막히는 원인이 코 비중격 망곡증인지 아니면 비염이 있는지 뭐 아니면 다른 축농증이라든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치료하고, 안 되면 뭐 하나 둘씩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 5652님, 코딱지 제거할 때 휴지를 코 깊숙이 집어넣어서 제거하는데 휴지를 코 깊숙이 넣어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건 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귀도 이렇게 우리 손가락 마디가 들어가는, 굵은 마디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피부로 돼 있어서 이런 데를 만져도 안 아픈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가 피부가 아니고 점막으로 돼 있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가는 입구 쪽은 털도 있고, 피부로 돼 있어서 이런 데는 코딱지를 파도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괜찮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피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별 타격이 없죠. 이런 데 휴지 된다고 해서 뭐 여기에 염증 생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가 깊숙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 마디가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막. 입술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뭐로 돼 있습니까? 피부처럼 돼 있는데 입술을 이렇게 하면 이 안쪽은 뭐로 돼 있어요? 아주 매끈매끈한 점막으로 돼 있죠. 여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어때요? 조금 뭐 간질간질할 때 끌고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입 안쪽을 한번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불이 킨다고 하죠. 확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날 수도 있고 뭐 피멍이 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손가락 마디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깊숙한 곳에 휴지를 넣으면 어떤 역할을 되나 하면은, 여러분이 입술 안쪽을 이렇게 여기를 휴지로 닦아 오셨습니까? 입 안이나 아니면 눈을 휴지로 닦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휴지로 눈을 닦거나 휴지로 입안을 닦으면 다 흘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 안쪽에 깊숙이 휴지를 넣어서 닦는 거는 마치 눈을 휴지로 닦는 거하고 똑같은 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죠. 입구 쪽은 해도 됩니다. 입구 쪽. 피부가 있는 쪽은 해도 되지만 코 안쪽을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걸려가지고 맨날 야단을 맞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방송을 보면 뭐라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긴 한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가니까 이 세면대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휴지 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이제 집사람이 코가 많이 이제 깨끗하게, 결벽증이 좀 있거든요. 코 안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휴지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매번 코를 이렇게 팠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뭐냐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났죠. 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코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닦으시겠지만 오히려 피딱지도 많이 생기고 코가 오히려 더 많이 막히고 코가 헙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서 가볍게 코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어따행님님, 계절에 따라서 코가 헐어서 피가 보이는 증상은 왜 생길까요? 계절에 때 주로 언제 생기냐면 봄, 가을에 심합니다. 코가 잘 헙니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봄, 가을에는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 사이에 흘러나왔던 콧물이 밤 사이에 뭐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맑은 콧물이 나왔던 게 말라 비틀어져서 그게 코딱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막 코딱지를 떼야 되니까 막 손으로 뜯고 아까처럼 휴지로 하고 하다 보면 코 안이 잘 헐어요. 그럼 점막이 헐으니까. 그래서 봄, 가을에는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좀 많이 힘든 계절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아까 말한 안연고 같은 걸 코에 좀 바른다든가, 코가 건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자기가 비염이 있으면 그 비염 치료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부리님, 매미 소리, 이명 소리가 24시간 들린 지 3년째입니다. 단 1초도 없어진 적이 없다. 이명은 정말 치료 방법이 없나요? 네, 병원에 당연히 가보셨겠죠, 그죠? 3년째 이명이 들린다면 저거는 고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 귀에서 한쪽 귀에서만 나는 건지 양쪽 귀에서 다 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느 한쪽 귀에서 들리겠죠. 그리고 청력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 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보통 3년이 지나면 이명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명 소리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이명 소리를 본인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도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기본값으로 우리 몸이 생각하게 돼서 이제 왜 우리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허리가 많이 아프지만 허리 아픈 지도 한 3년 지나면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이 정도는 항상 아프니까 그게 별로 안 아프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명도 마찬가지거든요. 3년 정도 되면 사실 저게 3년 전 처음 생겼을 때는 막 엄청 신경이 쓰이지만 한 3년이 지나면 그 소리가 많이 다운된다고 느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지금까지도 저게 많이 괴롭다 그런다면은 뭔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거는 좀 뭐죠? 그 이비인후과 좀 큰 이비인후과 종합병원을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청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이명 만약에 거기서도 별 이상이 없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명은 정말 치료 방법이 좀 까다롭죠. 저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명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대학병원에 가면 그런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그런 좀 전문적인 치료를 보통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하는 병원들이 제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신님, 어릴 때부터 만성 비염에서 후비루도 심하고 약 먹을 때만 그때뿐이고 항상 침을 흘리고 자는데 요즘에 입 수면 테이프를 사용한다. 사용 후 침은 안 흘리는데 후비루 증상도 좀 괜찮아질까요? 수면 테이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후비루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입 벌리고 자는 거는 뭐 수면 테이프를 쓰면 입을 안 벌리니까 침을 덜 벌리겠지만 그 후비루는 코 안에서 이미 그 콧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알러지든 부비동염이나 뭐 축농증이나 이런 게 있던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후비루 증상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만성 비염이냐 알러지기 비염이냐 뭐 부비동염이나 아니면 뭐 축농증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하셔야 되지 단순히 수면 테이프만 사용한다고 해서 후비루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입 앞으로 뭐 침을 흘리고 자고 입 벌리고 자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화신님은 일단 그 진짜 만성 비염인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뵙게 됐네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네, 닉네임 때문에 제가 항상 기억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오늘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래가 자주 생겨서 후두에 자극이 생긴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네요. 가래가 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식도 있고 비염도 있네요. 자, 가래는 크게 이 호흡기 쪽 점막에서 생기는 이쪽에 생기는 가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가래라는 게 있죠. 코에서 만들어져서 넘어가는 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이 여기서 만들어진 가래냐 여기서 만들어진 가래를 구분해서 우리가 줄여야겠죠. 코에서 만들어지는 가래라 그런다면은 뭐 대부분의 코가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비염이나 코 쪽에 염증이 생긴 분비물들이 좀 꾸덕꾸덕해지면서 앞으로 나오던 콧물들이 좀 이렇게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아니면 누워있을 때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래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에서 자꾸 넘어가는 가래. 내가 잘 때 누워있으면 가래가 심해진다. 기침이 심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후비루, 코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코가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침을 동반하고 막 목에서 가래가 이렇게
목에서부터 가래가 넘어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실제로 배 타면 가래가 나온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기관지 쪽에 이제 가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래는 보통 이런 상피세포, 코 안에 있는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온 게 코 점막에 생기는 이런 우리 그 점액하고 뭉쳐져서 생긴 게 가래잖아요. 그다음에 호흡기 쪽에서도 이 점액질하고 상피세포가 떨어진 게 같이 생긴 게 가래. 보통 염증성 가래, 염증이 생겨서 이제 코나 목 쪽에 염증이 생긴 거는 가래 색깔이 아주 짙게 노랗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노란 가래가 나오죠. 그래서 노란 가래가 있을 때는 필요하면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든 목이든 생긴 게 위에서 생겼던 밑에서 생겼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색깔이 맑은 가래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가래가 묽어지게 만들고 이제 바깥으로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래의 재료가 되잖아요. 가래가 많이 특히 호흡기 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뭐 뭐라 그러죠? 뭐 요즘은 뭐라 그러죠? 공기 정화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는 먼지라든가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을 줄여주시면 가래가 덜 생기겠죠. 수분 섭취를 하고 뭐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습도 조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도 뭐 정신없이 또 답변을 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겨울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데 아마 다음 달에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는 뭐 지금보다 더 춥겠죠, 당연히. 더 춥고 아마 그때쯤이면 독감이든 뭐 코로나든 뭐가 됐든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하이풀님이 제가 코로나 시기 때보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뭐 제가 코로나 때는 좀 얼굴이 많이 어두웠었나 봅니다. 그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요즘은 뭐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없어서 좀 제가 라이프 퀄리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안 아프시면 병원에 오실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의사들도 좀 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네, 항상 뭐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물 많이 드시고 뭐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하시면 뭐 크게 뭐 이비인후과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